왜 설명 같은데 그게 학교 설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원 설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예시 자소서 혹은 예시 문항 이런 거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뭐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뭐 어쨌든 보고서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런 문제 나오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질문이 나한테 나오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자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고 또 입시센터 이응의 공다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께 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방학 동안에 너무 정신이 없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없고 그냥 마음이 좀 바빠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찍고 이렇게 좀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당장 조금 더 실제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좀 찾아보면서 그 전에 제가 그 상상고의 면접 문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막 "학교별로 이게 다른 학교도 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온라인만으로 유튜브만 막 갖고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을 찾아뵙고 학생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어 그래서 학교별로는 도저히 제가 못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가 됐든지 간에 특목고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하고 사실은 이게 대입이랑 가장 좀 두드러지는 어떤 차이가 자소서 기반의 면접이 학부를 당락에 그러니까 너무나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사실 100%죠. 100%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소서 기반의 개별 문항 준비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핀트를 못 잡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교별로 그 개별 문항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개수라든지 면접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쪼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사실 비슷합니다. 다만 학교의 수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까다롭냐 덜 까다롭냐의 문제인 거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사실상 이거는 대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소서 기반의 개별 문항을 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큰 틀에서 사실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자소서 기반의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어떻게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에 이제 학교 설명회에서 외대부고에서 "우리 이런 거 면접 문항 냈어요." 하면서 샘플로 보여주셨던 부분을 제가 고거를 그냥 갖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거를 뭐 하면서 하면은 사실 저로서는 제일 편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저희 애기들 거를 좀 하기가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한 거를 그냥 그 샘플 학교에서 "요런 식으로 문제 내요." 하면서 이제 발표했던 샘플을 그냥 제가 그냥 고걸로 오늘 예를 들려고 하고요. 제가 외대부고를 하는 이유는 외대부고가 가장 지역적이고 그다음에 질문이 까다롭고 그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선 제일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외대부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그다음부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 학교들은 고 정도까지 도달을 해 주면 되고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하면은 큰 방향은 같거든요. 큰 방향은 같은데 다만 어디 정도까지 가줄 것인지는 학교에 맞춰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외대부고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대입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준비하는 거는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사실은 이 지점인데 왜 설명 같은데 그게 학교 설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원 설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예시 그 자소서 혹은 예시 문항 이런 거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뭐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뭐 어쨌든 보고서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런 문제 나오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질문이 나한테 나오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왜냐면은 자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소서가 똑같으면 이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자소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질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학생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은 설명회도 막 다니시고 어디도 다니시고 했는데 막상 근데 '아 이런 질문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만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제로 제가 우리 친구들 데리고서 제가 이제 면접 문항 뽑고서 답변 준비시키고 할 때 이제 특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다른 어떤 자소서 기반의 면접 문항을 갖고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 거 혹은 내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문제를 뽑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할 거라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학교 설명이 그래서 예시로 개별 문항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실제 외대보고 그냥 외대보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 외대보고 정도 그 면접 문항 정도로 본인의 자소서를 분해해서 질문을 뽑고 하면은 예지가는 학교는 웬만큼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먼저 진짜 학교에서 예전에 작년까지는 외대부고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설명회를 못 했었고요. 올해 다시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는데 작년가 그러니까 정확히 온라인 설명회를 했었는데 이거는 온라인 설명회 하기 딱 직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이 되겠네요. 그때 했던 그 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이거 그냥 제가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자, 여기 문항을 보시면요. 이 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문항인데 한번 이거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면접 문제가 나온다는 거를 그다음에 면접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자, 이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 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중화추출법의 특징이 소득 통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중화추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말하고 소득 통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질문 하나예요. 외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류의 질문을 이제 세 개를 내는데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선은 사실은 이게 질문이 하나지만 하나 안에 작은 질문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꼴인데 중화추출법 특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득 통계의 장점 작용이 이제 뭔 말이냐? 네가 그 자소서에 쓴 내용이 무슨 말이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줘. 이렇게 지금 사실은 세 개의 질문으로 요거를 쪼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질문 세 개가 이제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외대부고 그냥 스타일인데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뽑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내가 내 자소서에다가 중화추출법을 안 적었으면은 이런 질문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자소서에서 질문을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뽑는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소서에서 뭔가 특히 자기주도 학습에서 뭔가 나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통은 이제 언급들을 하시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쓴 자소서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면접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령 그거를 원래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면접 준비를 어떤 식으로든 한 다음에 이제 면접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화추출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막 아마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면접 준비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중화추출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이 절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이제 제정신이면 당연히 중화추출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원래 몰랐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갔을 테니까 여기 있는 1번처럼 중화추출법의 특징에 대해서 절대 모르거나 대답을 못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럼 이거는 끝난 거지. 아예 이거는 끝난 거고 더 이상 뭐 그 다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은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사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소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1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2번, 3번까지도 이걸 예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결국에는 이걸 뽑아보면은 내가 무언가 자소서에서 언급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시를 이제 들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세트인 거죠. 그래서 명확한 정의와 부연 설명과 그 다음에 관련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까지 요게 이제 내가 뭔가 자소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있다면 이거를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재배되는 네 가지 약초를 추출한 다음에 니코틴 분해 능력을 알아봤는데 어성초가 가장 우수했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를 뭔가 자소서에 썼나 봐요, 이 친구가. 근데 그러면은 그래, 네 가지 약초는 각각 무엇이었고 어떤 측면에서 어성초가 가장 우수했는지 각각의 약초와 비교해서 말해본 다음에 네 가지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약초 추출 과정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니코틴 분해 능력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것도 이거를 결국에 쪼개보면은 큰 질문 하나지만 사실 여러 개의 질문이 섞여 있는 형태인 건데 우선은 먼저 약초 4개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성초의 그 특장점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와 비교 대조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실험 너 어디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실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요게 질문인 거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내 거를 가지고 내 자소서를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뽑아갖고 준비를 할 것이냐.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니 그 약초를 설마 이거 자소서 요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나중에 다듬은 한이 있더라도 약초를 4개 했다라고 하면서 어성초 빼고 나머지 3개를 준비를 안 한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도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웬만큼 학생들이 준비를 할 텐데 3번,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거 진짜 한 거 맞아? 진위 여부에 대해서 내가 약간 더 수상한데 한번 진위 여부를 파헤쳐 보겠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접근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했던 탐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앞뒤 내용을 좀 이제 스토리를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전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 있었냐면은 그 친구가 조금 이유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좀 많이 세게 내용을 가야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그 친구가 했던 그 과학 실험 내용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커버해야 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위 여부를 어떤 판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좀 더 들었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질문까지 했었냐면, 저희 실제로 그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가 대답을 잘했는데, 뭐까지 준비했냐면은, 네가 실험을 했던 그 실험 재료들을 일반적으로 팔지 않는데 그 실험 재료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가격을 얘기해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를 좀 이제 많이 그러니까 면접관으로서 경험해보고 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우수한 학생들의 수준,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에 대한 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진위 여부가 굉장히 많이 수상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뭐 학원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실험을 한 게 맞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수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자료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입시도 있지만 그런 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교 입장에선 굉장히 수상할 수밖에 없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 학교를 지원하는 사실 대부분의 특목고가 그렇죠. 이게 다른 어떤 자료들을 같이 제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실험이나 아니면 탐구 내용에 대해서 진위 여부가 이제 수상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어떤 탐구의 앞뒤 내용의 스토리까지도 좀 어느 정도 좀 맞춰가지고 이거를 좀 면접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다가 전부 사실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자소서는 굉장히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자소서에다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제가 꿀팁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소서가 글자 수가 어느 정도 돼서 일정 부분을 좀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면접 답변을 유도하면서 특정 부분을 좀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이트에서 그 실험 기기랑 어떤 장비들을 구입을 했는지, 가격은 얼마나 줬는지,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사이트에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는 사실상 자소서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뺐고 그걸 통해서 아예 이쪽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진위 여부 판별 위주로 해서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수정하고 다듬고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요 세 번째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존엄성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논제로 이제 전교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 설문의 질문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설문조사했어? 그러면 설문 질문이 뭐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왜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인간이 존엄한 개체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설문조사 진짜 한 거 맞아? 우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은 왜 존엄하지 않은 거야? 자, 생각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너의 상상이고 추측이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라는 이제 의미의 질문이겠죠. 저는 이거를 그래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너의 추측과 주장은 전부 다 뇌피셜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거다라고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1번 같은 경우 제가 정말 좀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못 탐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뭔가 그 자소서에 쓸 만한 무언가가 마땅히 없어.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좀 내용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 가장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설문조사 기법이거든요.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서 뭐 전교생을 대상으로 뭘 어떻게 설문조사해갖고 설문지를 쫙 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통계를 어떻게 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 이런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주 많이 하는데 빈번하게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설문조사는 아무렇게나 질문해가지고 돌린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이 탐구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대단한 학문적인 발견과 업적을 낼 정도는 아니더라도 탐구로서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가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되는 대로 설문지 돌리고 이렇게 찌라시 돌리듯이 돌린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탐구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설문조사 기법에 맞춰가지고 해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설문조사를 그냥 쭉 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학생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거를 몇 퍼센트는 뭐라고 대답했고 몇 퍼센트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서 설문조사 기법을 만약에 사용해갖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탐구의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많이 쓰고 조심해야 되는 어떤 방식이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소서 내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방식을 쓰셨으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설문조사 기법에 맞춰가지고 진짜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했는지가 아마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 기법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의미 있게 문항을 구성한 것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은 왜 존엄하지 않냐, 그 다음에 너의 뇌피셜이 아니라 이거 근거를 들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납득할 만한 어떤 뭔가가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소서 내용을 이제 자소서가 어느 정도 1차로 완성이 됐으면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보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자소서를 내가 100번은 봐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 보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특히나 내가 만약에 어떤 내가 무언가를 이제 좀 추론하고 추측하고 하는 경우에 이게 까딱하면은 굉장히 그 비약이 되기가 쉽고 그다음에 까딱하면은 근거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 추론이나 예측을 했거나 추측을 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이제 질문으로서 뽑아갈 수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한국 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 정치를 읽고 에스닉 미디어를 활용한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 자소서 이런 내용 갖고 썼잖아. 에스닉 미디어를 활용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 문화, 그리고 미디어의 측면에서 각각 말해보시오. 이거는 외대부고라서 좀 더 그렇긴 한데 모든 학교가 그런 거 아닌데 여기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외대부고 입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런 지점들처럼 이게 학교에서 질문을 보통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내가 어떤 답을 하기가 되게 힘들 만한 질문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 문항을 뽑아가지고 답변을 구성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번쯤 건드려보지 못했던 만약에 문제가 실제 상황에서 나왔다 하면 사실상 답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대답할 수 있는 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외대보고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애지간한 질문들을 거의 대부분 다 건드려야만 됩니다. 물론 이게 그 질문이라는 게 왜 조사 하나 붙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지 않은 형태의 질문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문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단어를 살짝 바꾸고 조사 하나 붙고 떨어지게 다른 거를 전부 다 준비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질문이 물어보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회문화 미디어의 측면에서 말해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좀 외대가 좀 이런 식으로 잘 엮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답변용 컨텐츠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을 네가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 상황 때문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탐구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자소서의 해결 방안은 그러면은 썼다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뭐였다고 너는 생각해? 가 이제 질문인 거예요.
다시 문제 상황을 인지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라고 탐구를 해갖고 이런 해결 방안을 나는 만들었어. 라고 자소서에 썼을 거야. 아마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 상황을 인지했고 이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탁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 상황, 그다음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지시. 요거는 그냥 한 세트거든요. 그냥 세트예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영역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문제 상황, 해결 방안만 있으니까 중간 그러면은 원인이 뭐였는지 원인 네가 분석한 거 한번 얘기해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요거를 이제 사회, 문화, 미디어 측면에서 각각 말해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질문을 이제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서 자소서 내용을 이제 잡았을 때 문제인식,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요거는 세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략적으로 특정 파트를 일부러 자소서상에서 좀 살짝 빼고 드러내면서 그걸 통해서 그쪽으로 좀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요거를 알차게 써서 좀 더 심도 깊게 질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학생들마다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점을 가지고 내가 본인이 한 어떤 그 탐구 내용, 자소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상황,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요거를 딱 세트로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면접 문항 준비하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한 이 세이버 매트릭스 진짜 이거 특히 남학생들 난 정말 개인적으로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주로 쓰냐면은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또 기똥차게 이걸 안 써요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경기 좋아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내가 만약에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막 해외 축구 보기 좋아한다. 근데 이제 희망 진로를 뭘 잡아야 돼? 난 이과야. 그러면 팀 닥터. 아니면은 나는 이제 문과야. 그러면 스포츠 에이전트. 막 이런 식으로 가고. 막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은 막 수학으로 뭔가 탐구를 하려고 하면은 꼭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본인의 어떤 그런 관심사가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티가 나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해외 축구 많이 보고 NBA 경기 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메이저리그 뭐 경기 보고 막 새벽에 그걸 경기 보고 앉았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선발권자들 입장에서 이 친구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해주는 성실한 학생일까에 대해 사실은 의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렇게 이거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한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봐라. 단 전체 집단이 아닌 일정 기준으로 추천한 표본 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요거는 요거죠. 네가 자, 이 방법을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해당 연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캐치를 했겠지? 실제로 네가 했다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그러면 한계,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은 해결 방안도 고민을 해봤겠네? 아까 우리 생각했잖아요.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원인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세트다. 근데 이제 뭔가 한계, 문제점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는 세트니까 당연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한계를 발견했다면 해결 방안도 고민은 네가 해봤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나 좀 알려줄래? 이게 제가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 만약에 혹시 네가 지금 딴소리 할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전체가 아닌 표본의 단점을 얘기할 수 있게 말해야지 진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했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단서까지 달아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학생들이 이것도 이제 그 자소서에서 본인 자소서에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어쨌든 뭔가 자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론이나 학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특히 약점이라든지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탐구 내용만 딱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사용했던 어떤 방식이나 혹은 그 인용했던 어떤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수학이라는데 그 인문 쪽 내용 갖고 이제 쓰는 경우에는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어떤 내용이나 뭐 책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내 자소서 내용을 풀어갔을 때 근데 그 학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나 아니면 지적받는 어떤 지점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걸 내가 직접 내 자소서에다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좀 준비를 해놔야지 이게 실제로 내가 이런 어떤 부분에 의문을 갖고 가설을 설정하고 혹은 의문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통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보고 그다음에 뭐 실험 설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그 자기도 학습 영역에 해당되는 그 파트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했다라는 걸 납득을 시키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 문제가 이게 제가 실제로 좀 많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 문제가 이거였어요.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문제의 주된 원인이 제도에 있는지 아니면은 관행이나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의식 차원의 문제인지 근거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정리하면은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원인을 말해보고 관행, 개인 의식 차원으로 생각해서 한번 원인을 말해보고 네 생각도 말해봐라 이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전에 다른 학교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어떤 원인과 해결책, 그러니까 문제 상황,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제시 세트인데 여기서 원인과 해결책 같은 경우를 그냥 이거를 공식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원인을 제도적인 어떤 원인, 개인적인 원인, 이원화를 해서 해결 방안 같은 경우도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책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구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해결책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원화해서 한번 이걸 내용을 좀 본인의 어떤 탐구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 지점 중에 어떤 특정 부분을 뽑아가지고 주로 질문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제도적 개인적 차원으로 한번 네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생각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질문이 아주 전형적인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도적 차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도 그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좀 나온 이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여성 혐오적인 단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했다고 했는데, 남성 혐오도 있는 현실에서 여성 혐오만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이거 실제로 이거 좀 학생들이 많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적인 색깔, 이렇게 좀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호불호도 갈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 건드리면 무조건 불합이냐? 뭐 그거는 아닌데 실제로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 외대에서 이렇게 지금 성평등 어떤 성차별 문제를 지금 언급한 이 자소서를 쓴 학생은 저는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쓴 친구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친구를 말렸었어요. 이쪽으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를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이 차별을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면접관이 3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3명의 주관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완전히 제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면접관 3명이 얼마나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어떤 생각, 가치관과 별개로 학생을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친구를 말렸는데 그 친구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친구여서 대단한 친구여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전공법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실제로 페미니즘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거를 페미니즘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관심도 있고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내용 갖고 학업적인 역량으로 승부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밀고 나갔는데 그 친구 결국에는 합격은 했거든요. 어쨌든 합격을 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가장 그 해에 그 당시에 제일 좀 조마조마했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류의 어떤 문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너무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거나 종교 문제 뭐 사실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이라는 게 저는 면접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면접관이 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을인 상태에서 철저하게 갑을 관계
맞춰서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갑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갑을관계라는 게 다 떠나서 을은 갑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갑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면접관의 입맛에 맞춰 갖고 대답을 해주는 거지 내가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면접이 아니죠. 면접이 아니라 면담하는 거거나 뭐 어쨌든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근데 면접이라는 거는 저 좀 뽑아주세요 하면서 내가 면접관을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 게 면접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갑을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공법을 선택해서 멋있게 해낸 친구도 사실 저도 경험을 하긴 했는데 웬만하면은 안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애초에 이 질문 자체가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떠나서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그 학생을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를 떠보기 위해서 사실은 질문하거나 혹은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이 사람이 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 혐오적 단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했는데 남성 혐오도 있는 현실에서 여성 혐오만에만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다음 거를 또 보시면 과거에 비해 가부장권이 상당히 퇴색했고 여성 차별이 제도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앞까지는 전부 다 면접관 개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맞고 안 맞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우선은 전제를 깔고서 지금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관들도 당연히 사람이고 면접 기계가 아니라 면접 로봇이 아니라 면접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회의 어떤 평생을 살면서 그 사회의 어떤 통념과 가치관이 나에게 스며들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통념이 결정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이런 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게 학생들과 만약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본능적인 거라서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방어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과 너무 안 맞는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하면은 요런 류의 문제는 저는 그래도 면접관이 갑이니까 학교가 갑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게 2022 예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2022 입시의 예시니까 작년의 예시였어요. 앞에 거는 더 그 전 예시였고 여기서부터는 작년 거의 예시라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온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설명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냥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우선은 자소서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은 자기도 학습 영역이잖아요. 자기도 학습 영역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많이 승패가 갈리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이론이나 개념, 정의를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게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를 내가 충분하게 부연 설명하고 관련된 예나 아니면은 관련된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만 딱 알고 있거나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한다고 해서 이거를 대답해서 좋은 어떤 점수를 받는 형태의 면접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면접관들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그날 처음 보고 내가 하는 얘기만 듣고도 내가 3년 뒤에 좋은 입시 실적을 내줄 수 있고 혹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좋은 어떤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납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변 내용을 단순하게 그냥 사전적 정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연 내용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탐구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무언가에 대해서 호기심 혹은 문제인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호기심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문제인식을 했다는 거니까 그럼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무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인식했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호기심과 의문을 가졌을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조건 100% 자소서에 써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경우에 따라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면접용으로 이거를 빼야겠다 싶은 부분을 좀 빼고 가도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면접 때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연결해 갖고 예를 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본인의 자소서를 좀 더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레퍼런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론을 냈을 때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많이 비약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그거를 자소서가 이제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일부러 그거 내용을 일부 빼가지고 비약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게 쓸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 준비하면서는 이거를 비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전부 다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절대 비약을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답변 내용을 좀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실제 면접 질문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질문 나오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그 질문을 내가 똑같이 받을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소서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질문들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빨리빨리 훅훅 넘어갈 텐데요.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릴 거니까 잠깐 스탑을 할 수 있으니 잠깐 이제 멈추시고 한번 보시면서 이거 그러면은 외대국어만 해당이 되느냐? 절대 안 그렇고 이거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은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좀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 의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뽑아가지고 내 자소서에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뽑아보시면 아마 이제 좀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네가 자소서에서 언급했던 어떤 이론과 실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도 들어봐 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것처럼 한국 사회에 비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나 뭐 실질적인 어떤 실제 사례 예시나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관련된 예시 이런 것들도 꽤나 빈번하게 나오는 형태이니까 좀 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화질이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했던 온라인 설명의 내용을 캡처를 한 거여가지고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세기말 화질인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네가 한번 참고했던 활동과 자료가 있다면 네가 탐구를 하면서 했던 자료 2가지 이상 언급해봐. 이런 것들도 이제 진 여부를 좀 더 판별하려고 아마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내가 만약에 조금 약간 수상할 만한 지점이 있다. 일부러 자소서를 그렇게 컨셉으로 간 거든 아니든지 간에 그런 어떤 내가 약간 수상하게 생각할 만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각할 만한 상황이면 그러면은 실제로 탐구를 했다라고 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 전후 관계를 조금 예쁘게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속한 국가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제기구의 정책이 진행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요거 그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반이 있다 보니까 그 국제반 생각하고 이제 진로를 잡거나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쓰는 친구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꼭 외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련된 어떤 이런 쪽이 많고 어쨌든 이런 류의 직업을 그 생각을 하거나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자소서 내용을 풀어갈 때 가장 빈번하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뭐 국제기구에서 무엇을 하겠다.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 전 세계에서 세계인을 위한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이게 상충이 되는 어떤 류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넌 어느 쪽을 선택할래? 약간 일부러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류의 질문들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 진로랑 이제 연결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꼭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지 활동에서 주제 선정한 이유와 설문조사 결과 설명하고 나타난 이유. 얘도 마찬가지로 특히 설문조사 기법을 이제 제대로 활용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서 한 탐구가 맞는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종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납득할 수 있게 좀 더 꼼꼼하게 면접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설문지를 만들 때 참고한 설문 내용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 이게 이제 설문조사 기법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문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타임.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 샘플인데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자소서를 저희는 이제 조각조각을 내요. 조각조각을 낸 다음에 그 영역 파트별로 질문을 우선은 쭈르륵 뽑습니다. 뽑고 그다음에 물론 학생이 답변을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뽑고 꼬리 질문을 더 뽑기도 하고 하면서 질문을 최대치로 최대치로 이제 뽑고요. 그다음에 그 뽑은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를 영역별로 쪼개갖고 좀 뽑는 이유는 영역별로 이걸 쪼개서 뽑지 않으면 그냥 왜 질문을 그냥 쭈르륵 막 한꺼번에 뽑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어디는 좀 제대로 준비하고 어디는 조금밖에 준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은 되게 잘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자소서 내용을 좀 조각조각을 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질문을 좀 뽑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하고 잘했다. 그러면은 통과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은 1차 재답변, 2차 재답변 이러면서 계속 답변이 완성될 때까지 합니다. 이걸 원래 제가 동영상으로 이거 PPT에는 동영상으로 이걸 녹화한 다음에 이게 밑에 좀 어떻게 했는지를 이게 쭈르륵 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오늘 그냥 급하게 하느라고 줌으로 그냥 막 이거 온라인으로 이제 녹화해서 영상을 올릴 용도로 그냥 줌으로 지금 녹화를 한 거라 이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포인트는 좀 질문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자소서를 정말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질문을 영역별로 이거를 다 분류를 해서 사실 뽑아야지 전체를 다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답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자소서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자소서를 완성한 다음에 면접을 하면서 그냥 자소서 땡 이게 아니고 면접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얼마큼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소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 답변용으로 일부러 빼고 그거를 이렇게 킵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사실은 자소서만 삐까뻔쩍한 게 목표가 아니라 자소서보다도 면접장 가가지고 면접관들 앞에서 잘 해야만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자소서의 어떤 수위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컨셉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면접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질문을 다 이제 좀 쪼개서 좀 제대로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를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나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사실은 지금 줌 이거 녹화하면서도 좀 조마조마한 게 제가 이거 좀 제 아이디로 지금 들어가 갖고 지금 막 녹화를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제가 실제로 줌 수업할 때 제 아이디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랑 이제 줌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맨날 똑같은 아이디로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막 누구를 들어올까 봐 지금 제가 그러면 녹화를 다시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요때는 아직은 안 들어오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설명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그냥 질문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질문을 막상 뽑고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실제 예시 문제들을 가지고 좀 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자소서에서 효과적으로 질문을 좀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만한 질문을 좀 뽑아서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올해도 좀 그 시간만 되면은 학교별로 좀 더 쪼개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좀 영상도 제작하고 하면 좋은데 어, 그게 이게 여력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항상 부족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마 우리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이겠죠.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어른이 돼도 똑같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어, 제가 우선은 오늘 요거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쪼개고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더 이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알찬 내용 갖고 또 여러 가지 정보 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같은 경우도 좀 더 예쁘게 준비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에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